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속 사상과 이념을 알아보는 이동호의 시사 엑스레이 2021년 4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이동호 시사 엑스레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광화문 온랩으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광화문 온랩으로 조직하고 배우고 가르치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치욕적인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의 후진국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북한과 대화하려고 언론의 자유를 희생하고 있다고 북한 인권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김정일 정상입니다. 김정일 그다음에 그 옆에 김정은이죠. 김일성 김정일이죠. 어제 4월 15일은 태양절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이 태어난 날, 그날을 기해서 북한에서 인권 청문회를 벌였습니다. 그 밑에 그 절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 자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벌였던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저곳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벌였던 그곳에 교회는 없어지고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있고 저 우상에 북한 주민들은 숭배하는 그런 김일성 교회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자유화시키고 복음 통일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지금 어제 의회에 있던 청문회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그 관련자 증언들은 지금 현재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들을 괴롭히고 있고 그 다음에 북한과 대화하려고 언론의 자유를 희생하고 있다. 심지어는 고든창 같은 변호사는 우리 한국 문제 가장 잘 알고 있는 정통한 분이죠. 미국의 보수주의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고든창 변호사는 한국에도 여러 번 왔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증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과 같이 가려고 하고 있다.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에 거기에 주요 주제가 문재인 폭정이었습니다. 미 연방의회기구의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 현지 시각입니다. 한국 시간은 어제 밤 11시입니다.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 및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과 같은 취급을 당한 겁니다. 북한의 최대 명절이죠. 김일성 생일에 맞춰서 미 의회가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를 연 것입니다. 이것은 남과 북 모두에게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하나는 북한 인권이고 하나는 대북 전단 금지법에 관한 청문회입니다. 이날 청문회는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인 공화당의 크리스토퍼 스미스 하원 의원과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그러니까 공화민주 양당이 지금 개최한 겁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 청문회에서 공산주의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자유를 전달하는 것이요, 대북 전단이라는 것이요. 북한 그리고 우리는 알지만 그 대북 전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보를 알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귀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막은 겁니다. 북한에게 자유에 대한 자유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막은 거예요. 죄악입니다. 지금 스미스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한 공산주의 북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불법화한 한국의 법안에 내가 비판 성명을 냈던 작년 12월에 처음 결정했다. 그래서 그는 내정 간섭회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나는 이 대북전단 금지법이 한국의 헌법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에 귀하게 표현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거죠. 우리 표현의 자유는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것입니까? 다시 한번 좀 그 정치 사상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우리는 생각이 전부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원주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들도 생각이 다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럼 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수 정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정당들이 모여서 자기 생각을 일궈내고 그 생각 중심으로 하나를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한 서너 개 혹은 뭐 많은 나라에서는 10개 정도의 정당들이 생기겠죠. 그 정당들이 각자의 의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대표를 맡겨서 일정한 기간 동안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주권을 위임해서 그가 정책을 시행하도록 만듭니다. 제한적인 위임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할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잘못 갔다고 판단. 우리는 지금 이것이 옳은지 정확한지를 옳은지 혹은 틀린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해보기 전까지는. 물론 그 전에 선배들이 해왔던 것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는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과학은 실험해보면 알잖아요. 실험에 틀린 거는 제하면 되니까. 그러나 인간과 사람의 문제는 실험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정책이 옳은지 틀린지는 어떻게 합니까?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우리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 논의 과정이 뭡니까?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각기 다른 소리들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걸러내서 우리는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좋은 결론, 좋은 정책, 좋은 방안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표현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수자들의 생각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민주주의가 다수의 폭정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180석 얻었다고 지금 마구 무시하고 가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51%가 49%를 억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9%에 대한 지옥일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이 소수자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그 소수자가 동성애자는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의견이 다른 소수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소수자를 우리는 보호하고 그래서 다수의 폭정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수자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게 만들어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소수자의 의견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이 틀릴 가능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다수결로 했다고 해서 그 정책이 옳은 것이라고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수가 지지하는 것이 틀릴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한때 잘못된 열정으로 잘못된 결정에 광풍에 휩싸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수정할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지금 하원은 2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왜냐하면 2년에 한 번씩 뽑는 이유는 이 하원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의사를 제때 반영하라고 그렇게 2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대신 상원은 6년에 한 번 뽑는데 그것도 3분의 1씩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다수의 어떤 열정에 휩쓸려서 잘못된 결정을 했을지라도 3분의 1만 하게 해요. 나머지 3분의 2는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 지나고 나면 잘못됨을 돌이켰을 경우에 그러면 다시 잘못을 회복할 시간과 텀을 준 겁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잘 만들었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죠. 우리는 지금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인데 우리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았다고. 그리고 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시민사회단체들에서 괴롭히는 것을 미국이 봤다는 겁니다. 맥거번 의원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문 대통령 하에 한국 정부가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제한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조치를 했다. 특히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그 접근법에 다시 말하면 북한에 퍼주려고 하고 북한에 따라가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단체들을 침묵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는 미국의 경험을 통해서 민주주의라는 국가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권리는 각성된 개인들만이 지킬 수 있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든 창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문재인은 한국을 북한처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고든창 변호사는 밑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민주당은 2018년 한국 헌법의 민주주의 개념에서 자유를 빼려고 시도했다. 실제로 그의 6월 한국 교과서에서 자유란 단어를 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남북 통일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연방제하기 위해서란 얘기죠. 한국 사회를 보다 북한처럼 만들려는 시도이다. 고든창 변호사는 정말 정확하게 대한민국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잔 솔티는 보다 더 심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북한 인권 범죄에 대해서 김정은 정권과 함께 공모하고 있는 것이다. 타당한 지적이죠. 북한 인권과 북한 인권, 북한 주민을 짓밟는 저 김정은 악마의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공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련 논설을 하나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교수죠.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원장이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를 했던 분입니다. 이정훈 교수의 사설을 지난 14일자입니다. 북한 인권법, 북문 전단 금지법 치욕할수록 키운다. 이 사설에서 한국이 북한과 같이 취급받고 있다. 명색이 동맹국인 한국이 인권 문제를 놓고 북한과 같은 선상에서 취급받는 것 자체로도 매우 수치스럽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핵에 대한 대응, 쿼드 참여 문제 등으로 한미 양국이 엇박자로 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청문회가 한미 동맹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바이든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했네요. 중국은 인권 유린 대가를 치를 것이며 시 주석도 그걸 안다고 바이든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주요한 가치로 국제 외교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인권 문제에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상에 대해 알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인권을 강조하면 한반도 평화 구축이 어려워진다는 논리는 이미 국제사회에 폐기된 지 오래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이인영이 한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는 한국 정부는 그동안 수년간 한 번도 인권 문제를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내놓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이에 한반도 평화가 왔습니까? 북한 미사일은 계속 개발되고 있고 핵으로 공갈치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열리는 미 의회 청문회는 전단 금지법뿐만 아니라 대북 전단 금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일련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총체적 경고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정훈 교수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미동맹은 미국과 갈등 국면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이충근 박사도 이야기했지만 동맹이란 적을 공유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이 적이라는데 북한이 적이라는데 우리는 북한과 동포라고 민족이라고 같은 민족이라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고 생명 공동체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다음에 북한에게는 우린 중국에게는 우리는 가까운 이웃 무역 대상국이라고 미국과 다른 엇박자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코앞에서 안보실장 회의를 하는 그날에 우리는 중국의 대만 바로 코앞에 있는 거기 가서 중국과 외교부 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엇박자 나고 동맹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대북전단법을 폐지하고 미국의 가치동맹에 참여해야 됩니다. 다음 뉴스를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삼성 이재용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삼성 이재용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몸무게가 7kg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먹여 살리고 있는 삼성을 얻고 다녀도 시원찮을 판에 그를 감옥에 처박아 놓고 지금 우리는 그를 홀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감옥으로 구치소로 갔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전기 배터리 생산에 온 힘을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기존의 산업에다가 그러니까 ICT, 정보, 통신, 기술이 접목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융합이 되면 사실은 농업도 4차 산업혁명에는 첨단 산업이 되죠. 왜? 우리 농업에 지금 제가 잘 아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경기도에 그 과실 그러니까 그 과일 기르는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농장 안에 기계가 시간 따라서 비를 주고 그다음에 온도를 조절합니다. 이게 융복합이고 4차 산업혁명이죠. 그러니까 그 기계가 판단해서 지금 물이 줄 때다.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에다가 이런 정보와 기술과 통신이 결합돼서 융복합하는 걸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걸 움직이는 뇌가 있습니다. 뇌가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그럼 이것이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전기에서 나옵니다. 그럼 반도체와 전기입니다. 그럼 자동차도 다니려면 뭐가 있어요? 반도체가 있어야 되죠. 지금 자동차 반도체 칩이 없어가지고 1달러짜리라고 그러죠. 칩이 없어서 지금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멈춰서 있다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반도체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기 배터리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지금 전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삼성 감옥에 처박아 넣어놨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 핵심 인력을 지금 감옥에 집어넣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관련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 중국은 반도체 투자에 인센티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없습니다. 오히려 삼성 못 잡아먹어서 안다릅니다. 문재인이 지금 경제장관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SK 하이닉스, 저기도 반도체 만드는 회사죠. 거기 대표랑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설비 투자비를 40%를 세액을 공제합니다. 중국은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유럽연합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무 정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 퍼주는 데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같은 전략 산업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 전 세계가 정부 차원에서 파격적인 투자 계획과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 현재 194조 원, 1,74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2030년까지요. 그다음 이유는 반도체 자립으로 약 500억 유로, 약 한 50조를 투자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은 170조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은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말했지만 4차 산업혁명은 정보와 기술과 통신이 융합한 거기 때문에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유치하라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혜택을 주고 미국은 투자비 50%를 세금 감면해 준답니다. 미국은 또 반도체 생산 시 30억 달러를 연방에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최대. 그리고 연방뿐만 아니고요. 각 지방 정부에서 주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세금 감면, 수도 이용료 감면 등 1조 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유치 경쟁 벌이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미국에 가겠다니까. 20조 투자하는데 미 주정부에서 1조 정도 우리가 주겠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미국이 나서고 있는 겁니다. 관련 한번 그림을 볼까요? 한번 띄워보세요. 주요국의 자국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입니다. 미국이요. 반도체 인력 양성에 예산 120억 달러요. 그 다음에 2030년까지 1,740억 달러. 그러니까 190억, 90조 정도가 되는 거죠. 중국은 1조 위안이니까요. 지금 1대 170이니까 170조를 투자하겠다는 거고요. 유럽연합은 500억 유로니까 지금 1,335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50조 정도가 넘죠. 이걸 지금 하겠다는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삼성 반도체, 한국은 반도체 연구개발 1조 원을 투자하겠다는데 삼성이 한 해에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게 20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20분의 1이죠. 대한민국이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10위 경제 대국이에요. 돈 있어요. 돈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전부 먹고 마시는 데 쓰고 있어요.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우리 후손들, 우리 후배들이 보겠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보겠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저는 삼성전자 1983년도에 설립되는 과정을 정말로 감동 깊게 봤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삼성전자를 설립하기 위해서 해마다 많은 시간을 일본에 가면서 그 반도체 공정을 배우고 본인이 전부 다 일일이 공부했습니다. 알지 못하면 투자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업도 반대하고 다 내부에서도 반대하고 정부도 아무 지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흥에 삼성전자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가 일본으로 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 전부 손에 일본에서 밥통 하나씩 들고 왔습니다. 그게 한국의 전자산업이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반도체는 일본을 누르고 세계 1위고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LG전자의 전자제품은 전 세계로 나르고 있습니다. 세계 가장 좋은 제품으로 꽂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삼성의 공격적 투자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벌 나쁘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후발 주작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재벌은 지금 회사를 본인이 오너를 갖고 있잖아요. 자기 회사잖아요. 자기 회사인 경우 20년, 30년을 본 삼성 이병철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같은 그런 아주 공격적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월급쟁이 사장해 보십시오. 해마다 주주들한테 순이익 배당 얼마나 냈냐를 계속 평가받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손해를 보고 20년, 30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재벌 체제 나쁜 거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재벌 체제, 한국의 오너 주제, 오너 중심의 재벌 경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과거에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대만과 대한민국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전부 작은 회사들이에요. 오너 체제가 없어요. 전부 조그마한 가족 회사들이에요. 재벌처럼 규모 있는 회사가 없어요. 지금 대만 세계적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를 리드하는 기업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른 나라의 하청 공장이죠. 그러나 우리는 재벌 중심으로 해서 공격적 투자, 주인이 있으니까요. 주인은 지금 현재 당장 내가 배고파도 참잖아요. 그래서 그 재벌 오너 체제가 우리 오늘날 삼성과 현대 같은 회사를 만든 겁니다. SK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공업 강국이 된 겁니다. 재벌 욕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 투자를 한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저런 투자를 20년간 굉장히 어려운 투자를 했습니다. 당시 그 반도체 KD램 만든다 할 때 아무도 그것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면에서 경제 문제도 우리 너아라TV 시청자 여러분, 경제 문제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하늘 신앙이 있지만 땅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관자도 식족 연후의 예의 염치를 안다고 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살펴본다는 얘기입니다. 배고프고 굶주려서는 거기에는 문화와 교양과 예의 염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과거에 60년대, 70년대 보십시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거기에 무슨 예의 염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적어도 문화 강국이 된 것도 먹고 살기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경제 문제 봐야 돼요. 삼성 그래서 20년이란 긴 기간 동안 20년이 뭡니까? 계속 투자해서 오늘날 지금 세계 초일류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재벌 경제가 갖고 있는 강점이에요. 우린 지금 재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기업을 앞서 나가고 있는데 세계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기업 투자에 20분의 1도 안 되는 투자를 한다고 생색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총수를 감옥에 가둬놓고 있어요. 여러분, 벌 받습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되면 국내 산업 기반 붕괴할 겁니다. 한번 띄워보시죠. 이재용 회장이 7kg 빠졌습니다. 충수염 아마 대장을 잘라낸 모양입니다.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응급수술을 27일 만에 폐를 끼치기 싫다면서 퇴원했답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삼성에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을 일궈 세웠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계 인류 강국으로 만들고 있고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저 대표기업 삼성과 이재용 회장에게 우리 저렇게 감옥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러다 벌 받습니다. 여러분 탄핵 때 이재용 목이 든 그 공을 굴리고 다녔잖아요. 왜 저 재벌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욕합니까? 그리고 저들 자녀들은 재벌 이재용 욕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삼성 가면 그렇게 좋아할 겁니다. 위선 떠는 거죠. 급성 충수염 수술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다시 교도소로 갔습니다. 몸무게가 7kg나 빠졌답니다. 대한민국 먹여 살리는 삼성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법인세 8조 냈습니다. 회사 하나가요. 대한민국 전체 회사들이 낸 법인세의 15%를 많을 때는 25%까지 냅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지금 복지들 다 그 돈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법인세만 냅니까? 직원들 봉급 주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직원들만 있습니까? 2차, 1차, 2차, 3차, 4차 벤더까지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이요. 거기도 다 회사들 다 가족들이 있잖아요. 수백만이 먹고 사는 겁니다. 세금 이렇게 많이 내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익 배당을 약 한 20조 정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삼성전자의 매출이 대한민국 안에서 파는 게 어느 정도 비중인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10%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90%는 전부 해외에서 파는 겁니다. 해외에서 팔아서 그 이득 받아가지고 국내 세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금을 우리는 쓰고 있는 거고. 그 기업 총수에 우리가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은 1.9평짜리 독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접이식 매트리스, 관물대, 텔레비전, 책상경, 밥상, 화장실, 물론 뭐 이것도 다른 죄수보다 낫지만 지금 세계를 향해 달려야 될 삼성을 저 지금 내년 7월까지 형기합니다. 저 감옥에 되겠습니까? KBS 적폐청산기구가 법원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관련 사전 한번 보시죠. 양승동 KBS 사장이 적폐청산기구를 운영한 불법으로 운영했다 해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저 얼굴 정말 지겹습니다. KBS가 진실과 미래위원회, 이 이름은 참 잘 만들어요. 여기를 만들어서 기자와 PD 50명을 조사해서 그중에 19명을 징계했습니다. 그중에 보도국장은 간부는 해임됐습니다. 이 50명 조사한 사람은 전부 누구예요?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징계한 겁니다. KBS 전 정부 때 세월호 사고, 사드 배치 등 주요 이슈 보도를 불공정하게 했다면서 자기들이 불공정한 거죠. 사내 규정에는 사원들에게 불리한 규칙을 만들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저들은 뭐 동의도 없이 그냥 그 진실과 미래위원회 규정에는 시기, 대상, 제한 없이 조사 징계가 하나도, 이게 완전히 완장찬 인민위원회죠 뭐. 다음 뉴스를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마친 지 지금 벌써 일주일 지났네요. 일주일 넘었습니다. 오늘 16일이니까 9일 지났습니다. 중요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전국 지표조사를 4개 여론조사 회사가 합동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조사인데요. 거기서 이걸 물어봤어요. 보통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대통령 후보를 누구 지지하느냐 이런 질문들, 정당 지지 어떻게 하냐라는 걸 묻는데,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지했느냐. 그랬더만은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겼다는 지적은 7%밖에 안 됐습니다. 여당이 잘못해서 야당이 승리했다가 61%였습니다. 그리고 여당 패인은 부동산 정책이라고 43%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대통령 선거 표심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1년이면 길다, 그리고 어떻게든 따로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관련 내용을 좀 제가 그 표로 좀 보겠습니다. 전국 지표조사입니다. 이거 좀 띄워봐 주시죠. 예, 한번 제가 좀 키워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보면 뭐 긍정은 그러니까 39, 40, 35니까 뭐 거의 그러니까 더 떨어졌네요. 역대 최저치입니다. 35%니까요.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죠. 그다음에 부정이 58이니까 역대 최고네요. 이거 지금 문재인 정부 정신 안 차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다음 내용을 좀 볼까요?
예. 그다음에 차기 대통령 적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거 좀 띄워봐 주시죠. 예, 이거 좀 올려봐 주세요. 예, 차기 대통령 적합도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재명 26, 윤석열 23, 이낙연 지금 이재명이 지금 1등이네 한 3% 오차 범위 내에서요. 안철수 4, 홍준표 3. 결국 이 정도 내에서 대결이겠군요. 그러니까 여당에는 이재명, 이낙연. 지금 정세균인데 1%니까 내일 지금 총리를 그만둔다 그러죠. 오늘인가요? 그리고 개각을 한다 그러는데 아마 정세균 그다음에 이낙연, 이재명. 여당의 가장 큰 고민은 이재명은 지금 자기 편이 아니라는 데 있죠. 윤석열과 지금 야당은 안철수, 홍준표 이렇게 되겠군요. 예, 그 대통령 적합도 추이를 한번 볼까요? 예, 이것도 한번 키워볼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빨간 게 그거니까 이게 좀 안 되네요. 지금 추이는 18% 떨어졌다가 23% 다시 올랐네요. 4월 첫째 주에 18%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에는 25, 24였다가 그다음에 4월 첫째 주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네요. 여론조사 약간 뭐 변동이 있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그 대통령 적합도 통계표는 뭐 지금 좀 보고 그다음에 보수 진영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걸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예, 이게 지금 이제 보수 진영의 차기 적합도인데요. 이게 지금 추이입니다. 윤석열이 지금 23, 25, 28, 26. 그러니까 보수 진영 안에서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안에서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냐고 묻는 겁니다. 보수 진영 내에서요. 윤석열이 26으로 압도적이고요. 그다음에 안철수가 10에서 9 왔다 갔다 하네요. 유승민이 의외로 또 높네요. 9 보수 진영 안에서. 홍준표 7%. 다음에 정당 지지도 추이를 좀 볼까요? 정당 지지도. 정당 지지도도 지금 예 보면 3월 마지막 주가 29% 올랐다가 그러니까 뭐 26, 25 하다가 그전 보세요. 제가 그전 지금 1월, 2월 좀 보세요. 20, 21 그다음에 뭐 민주당은 35잖아요. 여기에 보면 민주당은 35로 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요. 이게 지금 1월, 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10몇 퍼센트 차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전부 누굽니까? 그 김종인이 잘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 거짓말이에요. 계속 지금 잘하고 없다가 3월 둘째 주부터 저 때가 뭐가 있었습니까? LH 사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계속 20, 21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10몇 퍼센트 유지하고 있었고 여론조사도 계속 정당 지지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후보도 박영선이가 앞서고 있었어요. 그러다 LH 사태가 터지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잘하거나 김종인이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당이 실패해서 지금 부동산 정책에 실패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시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이것이 지금 거의 비슷해졌네요.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반성한 모습이 안 보이니까요. 그다음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좀 띄워봐 주시죠.
보궐선거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지난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등에 대한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론과 민심이 적절하게 반영된 선거였다. 62%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제대로 심판을 선거라는 거죠. 62%가. 그다음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심판이 지나쳤다는 18%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심판이 부족했다는 사람이 7% 있으니까 거의 한 70%가 이제 심판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좀 통계표로 좀 볼까요? 구체적인 어떤 사람들이 구체로 했는지 제가 좀 볼게요. 예, 20대는 이렇게 돼 있군요. 예, 20대도 뭐 강경하네요. 예? 지금 거의 50%, 그 다음에 60%, 10%가 20대는 오히려 뭐 심판이 부족했다, 더 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저기 지금 30대는 좀 30대도 지금 뭐 완전히 많이 돌아섰군요. 30대도. 예? 다시 좀 올려보세요. 30대도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30대가 더하군요. 20대보다. 지금 71%입니다. 40대도 마찬가지. 전 세대가 다 마찬가지군요. 서울, 인천, 경기, 충청, 뭐 광주 잘라 빼고는요. 전부. 그다음에 이 보수 진보를 좀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 다시 좀 띄워봐 주세요. 이제 보수 진보를 좀 보겠습니다. 예. 중도층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야, 여기도 뭐 중도층도 지금 완전하군요. 69에 8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완전 심판이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수층은 뭐 더할 나위 없이요. 그다음에 이 재미인데요. 더불어민주당도 보세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거든요. 이들도 지금 어떻게 했냐면 약 41%, 45%, 49%가 민심이 제대로 반영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다음에 이걸 한번 좀 보십시오. 보궐선거가 국민 승리의 요인이 됐다는 게 보면 지금 이걸 좀 잠깐 좀 키워볼까요 다시. 예, 어떻게 이겼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만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해서가 61%입니다. 61%. 그다음에 전임 여당 잘못해서 심판 때문에 18%.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저들에 대한 저들이 국민의힘 후보가 좋아서는 3%밖에 안 되네요. 정책이 좋아서 1%.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옆으로 한번 가볼까요? 국민의힘이 정당 활동을 잘해서 그러니까 지금 7%밖에 안 돼요. 국민의힘이 잘해서 정책이 좋아서 후보가 좋아서 정당 활동을 잘해서 이게 7%예요. 나머지는 전부 집권 여당이 잘못해서 61%, 전임 시장이 잘못 18%. 그다음에 잘 모르니까 13%니까. 다음 내용을 볼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한번 이 통계표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구체적 내용을 좀 보는 거거든요.
예. 20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20대도. 집권 여당이 잘못해서 54. 30대도 그러네요. 61%. 30대도. 그다음에 40대도 56%니까 뭐. 50대는 68%. 서울, 인천, 경기 64%. 광주, 전라도 뭐 민주당이 잘못했다가 49%네요. 광주, 전라도.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한번 띄워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왜 패했냐? 이게 이제 지금 나온 거. 주택, 부동산 등 정책 능력이 문제다. 이게요. 43%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가장 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내로남불 태도. 이게 18%네요. 그 다음에 일방적 독주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선거는 명백해요. 여론도 거의 이 여론조사에 동의하시죠? 패배 요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좀 봐야 돼요. 이거 좀 다시 제가 좀 키워볼게요. 향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그냥 경고냐 아니면은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거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기대를 접고 등을 돌린 것은 사실은 게 지금 46%입니다. 기대를 접었다는 게. 이게 지금 제가 뭐 잘못했군요. 다시 좀 키워볼게요. 기대를 접고 등을 돌렸다는 게 46%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안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옆을 보면 기대를 접지 않고 경고한 것이다. 라는 게 지금 46%입니다. 팽팽한 거죠. 그래서 국민이 정말 잘해야 됩니다. 국민의 상당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직 더불어민주당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6, 기대를 접었다가 46이고 아직 보겠다가 46입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 국민의힘이 장난치고 자신들이 정권 다 잡은 것처럼 하고 또 사익을 위해서 날뛰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습니다. 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노무현 때도 이회창이 선거 직전까지 모든 선거를 다 이겼습니다. 선거 6개월 전까지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좌편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11개월 남았습니다. 12개월 아직 긴 시간입니다. 이 여론조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잘해서 7%밖에 안 됩니다. 이건 참혹한 성적입니다. 사실은 정당 해체해야 됩니다. 저 정도 되면. 저 정당에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지금 그 외신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당이 패배한 선거, 야당이 이긴 선거가 아니다. 이게 지금 여론조사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향후 어떻게 볼 거냐? 기대를 접었다 46이에요. 나머지는 아직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운명을 놓고 벌이는 선거가 내년 선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내년 선거에 진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고려 연방제로 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선거를 놓고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자만하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스스로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금 대변해주는, 목숨 걸고 대변해주는 정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당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웰빙족입니다. 걸핏하면 투쟁하는 사람들 등 뒤에 칼을 꽂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동지 배신을 밥 먹듯이 합니다. 좌파들은 절대로 자기 동지 배신 잘 안 합니다. 어려운 조건에 껴안아주죠. 그러나
국민의힘 보세요. 같이 싸우다가 자기 여론에 불리하면은 자기 동지 등에 칼을 꽂고 나가잖아요. 저런 국민의힘 믿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 운명을 건 이 총체적 투쟁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저는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스스로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직하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감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나서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광화문 온내부로 우리가 조직하고 우리가 배우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게 가르치자. 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대통령 선거 마치는 날까지 또 저들이 대통령 선거 이겨도 정광훈 목사님 말씀처럼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으려고 할 겁니다. 막 정권 출범한 이명박 대통령은 저들의 촛불 시위에 직면해서 결국 청와대 뒷산 가서 노래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제대로 끌고 가겠습니까? 우리의 조직된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 운명을 걸을 내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국민힘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7%만 국민의힘 후보 보고 찍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더불어민주당에 등 돌린 거 아니라는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조직하고 우리가 무장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호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온내부로 조직하고 나부터 배우고 우리 주위를 가르치자. 감사합니다.